우리나라가 국산 3,000톤급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성공하면서 남북한 SLBM 경쟁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된 SLBM이 성공적인 시험을 끝내며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은 은밀성과 기동성이 뛰어나 적국의 선제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 체계이다. 이런 이유로 주요 강대국들은 SLBM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 최근 남북 간의 SLBM 개발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궁극의 무기 체계라 불리는 SLBM은 어떻게 개발됐고 어떠한 무기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9월 15일이었죠.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네, 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가 되지만 개발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SLBM의 개발 역사부터 의미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근 교수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팝으로 하면 곤충, 우리 장 교수님 하면 미사일이죠. 미사일 얘기하면 나오셔야죠.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정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장 교수님 덕분에 미사일에 대해서는 빠삭해졌다. 이런 얘기가 지금 퍼져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 SLBM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정말 많이 접했는데요. 이 SLBM이라는 무기 체계는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그 SLBM이라는 게 이제 S는 서브머린이고요. 그러니까 서브머린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잠수함. 그다음에 이제 런치 발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리스틱 미사일. 이제 이게 뭐냐면 잠수함에서 수중에 있는 잠수함이죠.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미사일 분류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대지. 그러니까 땅에서 쏴가지고 땅에서 때리는 그 지대지 미사일. 만일에 공중에 있는 예를 들면 항공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미사일을 요격한다 그러면 지대공, 땅에서 하늘로 쏘는 미사일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지금 SLBM은 뭐냐면 결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잠수함에서 땅이나 또는 함정을 공격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잠수함에서 땅을 공격할 때는 잠대지 미사일.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함을 타격할 때는 이제 잠대함 미사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SLBM이라는 건 잠수함에서 이제 은밀히 발사한다. 이게 이제 사실 SLBM이라는 게 굉장히 전략적 무기 체계다. 왜냐하면 숨어 있기 때문에 보통 잠수함이 수심 50m 이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잠수함을 탐지하는 거는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럼 잠수함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현대 기술로도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각종 센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상에 있는 물체들은 다 식별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속에 50m 이하에 가라앉아 있으면 못 잡는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얘가 숨어 있다가 안전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다. 뒤통수를 친다는 얘기죠. 그럼 50m 이하 그 깊은 곳에서 발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SLBM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50m 이하에서 거기서 이제 잠수함 내에서 그 수직 발사관이 있어서 얘가 이제 그 안에서 각종 고압 증기도 만들고 해서 이제 사출을 시키는 거죠. 사출을 시키면은 한 50m 수중을 얘가 이제 뚫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어가 와서 꽉 물면 어떡해요? 상어가 못 물죠. 엄청 미사일이 큰데. 크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다 직경이 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정도의 그 수중을 뚫고 나가기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잠수함은 무엇보다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는 만큼 SLBM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이 SLBM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지만 SLBM의 역사는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SLBM을 최초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나치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V1, V2 로켓으로 유럽의 대도시들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잘 써먹었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적은 대륙 너머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대도시도 타격하고 싶었는데 당시의 V2 로켓은 사거리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기술적인 제약도 있고 뭐 설계적인 제약도 있었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을 미국 근처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까지 네. 가져가면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미국도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계속 초계를 하고 자기 연안을 초계를 하기 네. 때문에 일반적인 배에 싣고 갈 수는 없었던 거죠. 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잠수함. 어. 그래서 그런 개념은 잡았으나 어.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완성은 시킨 적이 없어요. 아. 예. 이 SLBM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핵 투사를 할 수 있다, 혹은 가공할 정도의 탄두를 투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ICBM, 그럼 ICBM이 더 낫지 않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ICBM은 거의 다 고정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선제 핵 공격에는 그냥 그쵸. 무방비 상태가 네.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때리든 네. 우리가 의도맞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네. 겁니다. 하지만 SLBM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이 운영 가능한 그 어떤 곳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등 뒤에 안 보이는 이 자객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공격할 시점이 딱 되면 탁 모습을 보이면서 나를 찍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그런 전략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냉전 시대에는 미국을 위주로 한 자유진영과 이 소련을 위주로 한 공산진영에서 서로 간 경쟁적으로 이 SLBM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요? 미국.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쏘는 기술은 소련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무기급 SLBM은 소련에서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1955년에 R11FM이라는 사거리 150km급의 SLBM을 세계 최초로 완성을 합니다. 이때 사용한 미사일이 스커드 A. 그러니까 스커드 A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년,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사거리를 600km로 늘린 R13까지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한 발 더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150, 600km 하면 우리가 5 했지만 미국 바로 앞에까지 가서 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초기에는 네. SLBM의 그 기술이 완전히 확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말씀드렸듯이 SLBM이라는 건 하여튼 수심 깊이 한 50m 이하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적이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쳐야 되는데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SLBM인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쏠 때는 물을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물 위에서 쐈어요.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네네. 또 초기에는 우리가 SLBM 미사일 자체가 사거리가 많이 안 나와요. 초기의 기술들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쏘려면 지금이야 뭐 요새 현대 그 SLBM은 사거리가 뭐 12,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ICBM에 준하는 거죠. 거의 그런 사거리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은 태평양 서쪽에서도 미국을 때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숨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적 표적물을 육지를 때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장 인근에 바다로 잠입을 해서 쏘는 거죠. 자, 그런데 소련이 먼저 개발을 하니까 미국과 영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돼요. 그래서 1961년 미국과 영국 양국은 세계 최초로 해저에서 발사가 가능한 사거리 4,600km에 달하는 폴라리스 UGM-27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SLBM의 시대가 열린 거죠. 예. 그런데 그럼 소련은 가만히 있었냐? 아닙니다. 이제 계속 이 양측이 경쟁을 하게 된 거죠. 소련도 이에 질세라 사거리를 증가한 SLBM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1971년 미국은 포세이돈 UGM-73 미사일에 또 성공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은 최대 5,40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SLBM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SLBM 사거리 경쟁은 계속 가열됐는데요. 소련과 미국, 그러니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계속 경쟁을 하는 가운데 신흥 주자가 또 뛰어들게 됩니다.
중국. 그렇죠. 이 친구들이 또 그럴 때 딱 들어올 타이밍이죠. 네. 그래서 1982년에 중국이 SLBM을 완성을 하는데 중국이 만든 SLBM은 G랑이라고 해요. G랑이라는 이름으로 JL이라고도 하는데 1, 2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JL1, G랑 1이 만들어지고 최대 사거리는 2,50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뛰어들었는데 프랑스도 보니까 이거 우리도 있어야겠네. 그래서 프랑스도 SLBM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냉전 시대 군비 경쟁하는 그때 당시죠. 그렇죠. 그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자유 진영에 들어가긴 하지만 살짝 프랑스는 자국의 이 식민지도 있고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국가들도 많고 또 아무리 뭐 오늘의 친구라도 내일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웬만하면 전략 무기는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게 이 국가의 이득이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 역시 M4라는 SLBM을 완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5번째 SLBM 보유 국가가 됩니다. 이 1990년도 이 계속 이제 연도가 가면 갈수록 계속 사거리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영국과 미국이 트라이던트 2를 전력화하면서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시대를 엽니다. 이 정도면 굳이 잠수함에서 안 타도 될 만큼 멀어져 버렸는데. 자, 이제 미국, 영국,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 그리고 중국, 프랑스까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핵 보유국이 또 SLBM의 이 개발에 성공을 하게 돼요. 이란, 이스라엘, 아닙니다. 파키스탄. 바로 정답은 인도입니다. 아, 인도. 예. 인도에서 2013년에 K15 사카리카라는 이름으로 SLBM을 전력화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6번째 SLBM 보유국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문제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타자는 북한이네. 맞습니다. 2016년 네. 바로 2016년 북한이 북극성 1 KN-11을 전력화하면서 세계 7번째 SLBM 보유 국가가 돼요. 이 선두 그룹, 중위 그룹, 후위 그룹 이렇게 나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두 그룹의 5개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대부분 이 10,000km, 이 사거리 10,000km 그룹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발주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진화시키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전 제일 처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을 때, 이거 지난 9월 15일 우리 발사에 성공했다 하면서 약간 뿌듯했는데, 이거 뭐 너무 오래전부터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몇 국가 안 되네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2021년 현무 4-4의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LBM을 9월 15일 날 시험을 해서 성공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잠수함도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배치 1, 2, 3로 지금 그 3,000톤급을 지금 계속 생산을 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안창호함 나왔고 얼마 전에 이제 신채호함도 나오고 그래서 배치 1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6개 발사관을 두고 그다음에 배치 3는 뭐 10개 정도 발사관을 쓰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SLBM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이 이제 핵 탄두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제 그걸 운영해 이 재래식 탄두 가지고 운영하니까 과연 SLBM의 원래 목적 궁극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SLBM은 핵탄두를 실었을 때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핵 보유도 하지 않고 핵 개발도 할 수 없는데 한국형 SLBM 왜 만든 거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쟤네들이 SLBM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쟤네들도 핵탄두를 탑재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어쨌든 간에 SLBM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잠수함에 탑재를 해서 어쨌든 우리도 니네와 같은 정도의 무기체계는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억지력을 막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북한이 점점 커져서 이제 우리도 핵탄두를 실어야 될 때가 되면 그때 갑자기 하게 되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인도는 거의 한 15년 걸렸어요. SLBM을 이제 완전히 잠수함 발사에서 성공해서 전력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시간을 지금 하면 거의 단축할 수 있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이제 핵만 얹으면 돼 상태까지. 그렇죠. 이게 실제로 잠수함 발사 그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좁은 잠수함에서 수심 깊은 데서 발사를 하다 보니까 얘가 뭐 초고압 저기 압축 공기도 얻어야 되고 또 압축 공기를 발사관에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압축 공기를 가지고 이제 그걸 콜드런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연소는 안 하는 거죠. 불 안 붙이고 그러니까 증기를 뿜어주는 거예요. 뿜어주고요. 그럼 얘가 이제 엄청난 증기압으로 뿜어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잠수함이 휘청휘청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음 진동이 엄청나죠.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소음 진동을 절연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또 얘가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 사출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물속 한 50m를 뚫고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기술도 이제 엄청난 거죠. 그렇죠. 얘가. 이 미사일 기술이. 그러고 나서 이제 물 위에서 나왔어. 그럼 나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아직 점화가 안 된 겁니다. 이제 불이 붙어요. 연소라.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점화를 해야 돼. 그걸 이제 공중 점화라고. 오. 이것도 어려운 기술이에요. 오. 또 올라가면은 또 이 벌써 이 해류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수직으로 못 올라가요. 오. 일부러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만일에 올라가다 터지면 어떻게 돼? 잠수함이 뭐 현재 우리 가격으로 한 3,000톤급 하는데 1조 정도 들어요. 오. 그러면 얘가 올라가다 터지면 잠수함도 부서지죠. 다 부서질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예 사출할 때부터 대각으로. 경사가 그걸 줘서 아. 이렇게 사출하는 방법을 많이 썼어요. 네네네. 그다음 이제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수직으로 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얘가 올라가서 점화를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자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가야지 딴 데로 가면 그냥 안 되죠. 죽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시험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9월 15일 날 한국에서 이제 그런 수중 발사 그리고 잠수함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정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출 시험을 해요. 그래서 지상에서 그 콜드런치 상태에서 사출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 가서 바지선을 수심 바로 밑에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놓고 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심이 낮은 데서 한번 해보고 그게 다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잠수함에다 놓고 시험을 하는 거죠. 이제 대신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잠수함에 손상이 갈 수 그러겠네요. 있으니까.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SLBM을 뭐 작년에 한 게 아니고요. 시작한 게 아니고 꽤 됐습니다.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는 뭐 최근에 이런 특히 미사일 분야, 군비 중에 미사일 분야, 그다음에 뭐 거기에는 이제 잠수함도 지금 사실은 양쪽이 경쟁적으로 지금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군비 경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그 비대称무기를 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거의 무한정스럽게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역량이 진짜 늘어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북한이 개발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how to fight,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제로 합동군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을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뭐 육해공군이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전쟁을 해야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사실은 시뮬레이션도 다 해보고 그래서 무기 체계를 획득하고 그리고 그 고전 기술 말고 가능하면 신기술을 위주로 한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비용을 좀 줄여가면서 그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이번 미사일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든든한 안보는 강력한 군사력에서 나온다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대한민국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든든한 국방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장영근 교수님 계시기 때문에 미스에서만큼은 절대로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